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축구라는 세계 공통의 언어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목격한 한 외국인 축구 감독의 놀라운 고백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쿠웨이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이 한국 축구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현재 쿠웨이트 축구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후안 안토니오 피치입니다. 축구의 본고장 남미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아시아 축구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2025년 6월 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자회견장의 차가운 조명 아래 앉아있던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걸프 지역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많은 아시아 팀들과 맞붙어 왔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한국이라는 팀 앞에서 제가 느끼는 이묘한 압박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축구를 배울 때 저희에게 아시아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마라도나와 메시의 나라에서 자란 저에게 진정한 축구 강국이란 브라질, 우루과이,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 뿐이었죠. 아시아 축구라고 하면 그저 빠른 스피드와 성실함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쿠웨이트 감독이 되어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같은 팀들과 경기를 하면서도 역시 아시아 축구는 이 정도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여전히 남미나 유럽 축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전을 앞두고 자료를 분석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한 팀에 모여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감독님, 한국 팀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7개의 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죠.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이 아시아 팀에게 이런 극찬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말했습니다. 브라질,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와 함께 한국, 일본, 크로아티아가 최근 몇 년간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놀랐어요.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의 표정을 보니 저와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걸프 지역에서의 7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팀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6번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기록과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브라질이 22회, 독일이 18회,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가 각각 14회와 13회, 스페인이 12회 연속 진출을 기록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시작된 이 연속 진출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 월드컵, 미국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 한일 월드컵, 독일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이제 북중미 월드컵까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제 조국 아르헨티나도 가끔 월드컵 예선에서 고전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본선에 진출했었죠. 마지막 경기에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며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40년 가까이 그런 위기 없이 꾸준히 월드컵 무대를 밟아왔다니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축구의 종가라 불리는 유럽의 여러 강국들도 이런 기록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고 이탈리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포르투갈도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놓쳤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꾸준함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 기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축구에서 보여주는 일관된 경쟁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과였죠. 피파 인판티노 회장조차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국가 가운데 11회 연속 본선 진출은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한국 축구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5월 22일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그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5년 만에 첫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의 그 감격은 화면 너머로도 충분히 전해졌죠.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거예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전통 강호이면서도 오랜 기간 무관에 시달렸던 팀이었거든요. 그런 팀에서 아시아 선수가 주장을 맡아 유럽 대회 우승을 이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선수들을 많이 봐왔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선수였거든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품과 프로 정신 때문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네이마르, 음바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독일 최강 클럽에서 수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런 선수들이 각각 다른 리그, 다른 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축구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의 시스템과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메시, 디마리아, 알바레스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유럽 빅클럽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한국 축구 전체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유로파 우승 주역 손흥민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한국 축구의 현재가 얼마나 찬란한지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결과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유럽에서의 활약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개인적으로나 팀으로나 굉장히 강하다. 선수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술이 뛰어나다. 경험도 많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아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럽 무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독일 최강 클럽에서 수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황희찬은 울버햄프턴에서, 이재성은 마인츠에서 각각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선수들이 한 팀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웠습니다. 각각 다른 리그에서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경험하면서도 대표팀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쿠웨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만난 다른 아시아 선수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는 축구 지능과 전술적 이해도가 있었어요.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고 팀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프로 의식이었어요. 유럽에서 뛰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달랐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볼 수 있었죠. 손흥민의 스피드와 골 결정력, 이강인의 창조력과 패스 능력, 김민재의 안정감 있는 수비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팀 전체의 시너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팀워크의 힘이 아닐까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각기 다른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 디마리아, 알바레스 같은 선수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팀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감동받곤 해요.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경기 영상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아주 뛰어나다.
나는 한국을 존경한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 기량의 집합체가 아니라 체계적인 축구 철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보여준 경기력을 다시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둔 경기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전반에 먼저 실점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영권의 동점골과 황희찬의 역전골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전술적 완성도에 감탄했습니다. 개별 선수들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팀 전체의 조직력과 전술적 이해도가 압권이었죠.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수비 전술도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팀의 압박 축구였습니다. 상대방이 공을 잡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는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어요. 이것은 감독의 전술적 지시와 선수들의 높은 이해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거둔 승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변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은 독일의 느린 템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거든요. 김영권과 손흥민의 골로 2대0 승리를 거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준비의 결과였어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선수들의 능력이 아니라 팀 전체의 조화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바로 그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연결 플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조직력, 경기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철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팀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이런 감독과 선수들이 만나면서 한국 축구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축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는 왜 한국이 피파 랭킹 23위라는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과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키워서 유럽으로 보내는 과정이 정말 잘 짜여져 있었거든요.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준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손흥민의 경우 아버지 손흥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어린 나이부터 독일로 건너가 함부르크 유스팀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강인도 발렌시아 유스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왔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의 장기적인 비전을 엿볼 수 있었어요. 쿠웨이트나 다른 걸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확연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외국인 선수들에게 의존하거나 즉흥적인 방식으로 팀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발전시켜온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었어요. K리그라는 프로리그의 발전, 체계적인 지도자, 교육, 과학적인 훈련 방법 도입 등 모든 면에서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17위, 이란이 21위에 있고 한국이 23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아시아 축구 전체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웠지만 특히 한국의 꾸준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력이 쌓인 결과였어요. 유럽 진출을 통한 경험 축적도 한국 축구의 큰 장점이었어요. 선수들이 어린 나이부터 유럽에서 뛰면서 쌓은 경험들이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순환 구조가 한국 축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가 끝난 후에도 제 평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팀 중 하나다. 한국은 공격적으로 강한 팀이라는 확신만 더욱 깊어졌죠. 경기 내용을 보면서 한국과 쿠웨이트 사이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축구에 대한 이해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의 경기 운영 방식이었어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럽의 강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우리 쿠웨이트 선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한계가 명확했어요.
개인 기술이나 체력적인 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았지만 전술적 이해도와 상황 판단력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매 순간 최적의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우리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쯤 우리가 저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강팀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팀이었어요. 월드컵에서 독일, 포르투갈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뛰어난 실행력의 결과였죠. 이제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표준은 한국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세계 최고 7팀 중 하나라고 평가한 이유였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지막 소감을 정리하자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거다. 걸프 지역에서 일한 지도 7년이 넘었다. 난 많은 경기를 봤다. 한국을 가장 뛰어난 7개 국가대표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축구에 대해 그리 높은 기대를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남미 출신으로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편견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르헨티나에서 자라면서 브라질, 우루과이 같은 남미 강호들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전통 강국들만이 진정한 축구 강국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축구를 직접 목격한 후에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향상이나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인 축구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축구의 일관성이었어요.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기록이 보여주듯이 한국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꾸준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뛰어난 재능만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의 시스템과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과학적인 훈련 방법, 장기적인 비전 등이 모두 합쳐져서 나온 성과였죠. 피파 인판티노 회장이 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국가 가운데 11회 연속 본선 진출은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한국 축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것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인 성취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모범과 한국축구협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합되면 한국은 더욱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축구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일회성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강인 같은 젊은 선수들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서 활약하고 있고 그 뒤를 이을 유망주들도 계속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 느낀 것은 이들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축구에 대한 철학과 정신이 확고하다는 점이었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 팀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등이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쿠웨이트 감독으로서 한국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축구 철학과 시스템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축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저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축구의 본고장에서 온 저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 축구의 위대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구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에 또 경기를 하러 오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때는 더욱 발전된 한국 축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한국 축구에 대한 생각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도시를 방문해 보면 좋을지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도 경험해 보고 싶거든요.